친문유일식 나오러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홍준표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령 고향에 가는 것까지는 난 별로 좋게 안 봐요. 통합당은 황교안 당이 됐다, 황당이 됐다. 최근에 그 몇 개의 여론조사, KBS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한 4개 그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갤럽부터 시작해서 그 계속 나오는 방송국 신문사들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긍정 평가 잘하고 있다가 50% 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대부분 적게는 5%, 많게는 뭐 한 7%까지 오른 곳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그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 작년에 조국 사태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가 4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더 악화가 됐고, 뭐 이른바 폭망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또 2분위가 1분위로, 3분위가 2분위로, 전체를 5분위로 나눴을 때 추락을 한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이 럭비공 같은 게 이제 중간이 좁아지고 밑으로 처진 내려간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그 밑에 있는 숫자가 워낙 커지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5분위하고 아니 참 1분위와 2분위의 갭은 줄어든다. 왜냐면 3분위에서 2분위로 내려온 숫자가 있으니까 1분위와 2분위의 갭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효과는 있어요. 이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작년 한 3월 달 경부터 아마 그 언론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경제에 관한 어떤 그 염려, 걱정을 적어놓은 경제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황지 경제신문 기사에서 울산 자영업자들 렵보 기사가 나왔는데 가게들이 문을 쫙 닫고 폐업을 하고 그리고 점포를 다 내놓고 그리고 부산 경제도 이렇게 어렵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자영업자들을 그 주목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나는 이게 지역 감정을 떠나가지고 부울경의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 긍정 평가가 전국 평균치를 뭐 비슷하거나 많이 한다고 상회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당한 격차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을 것이다. 반대 아니라 다를까 낮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뭐 이 우한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탈리아 이런 데에 비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일단 나는 이게 우리의 그 선진 의료기술과 높은 시민의식,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사람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까지 치솟았다가 100명 이하로 계속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이 안도를 하는 거예요. 안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더가 그래도 이걸 잘 대처해 왔다 이런 안도감이 있는데, 이게 나는 선거 전국에까지 가느냐. 지금 선거 20일 남았거든요. 오늘 녹화일로부터 20일이 남았는데 가령 이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집단 감염이 또 한두 차례 어딘가 터지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밤 9시 되면 길거리 차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 공포 분위기가 또 번지면 역시 이런 점은 나는 선거에서 여당에게 그렇게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평균적인 목소리는, 적어도 내가 접해본 평균적인 목소리는 이 부산의 정부의 비판적인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나는 이번 선거를 세대별 투표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예외 없이 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쪽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올라갈수록 이제 문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20대는 이 정권 출범 초기에는 문 대통령 편에 섰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20대 초반부터 이반이 벌어졌고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을 할 때 원종건입니까? 이베이에 있는 청년을 영입을 하면서 미투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반을 했단 말이에요. 20대 여성 후반이 두드러지게 떨어졌어요. 거의 한 8, 90% 지지를 보이고 있다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로 훅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도 지금 20대가 또 지금 체감 실업률이 공식 통계는 통계청에 있는 통계는 뭐 24.7%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니트 쪽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체감 실업률은 한 40% 가까이 이릅니다. 실업률이 엄청나요. 지금 20대 이 실업률은 지금 우리 성인 세대들이 도저히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대 자체가 3D 직업을 그 자체를 기피를 해요. 이러니까 체감 실업률이 더 높아요. 이래서 20대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기득권층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으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표준적인 얘기냐 하면 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그 얼굴을 다 차단하고 목소리를 다 따면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중간 평가는 일단은 경제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경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경제예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그동안에 뭐 다른 기자들이 묻거나 어디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공천은 포용력이 없다. 친문유일 정당으로 가고 있다. 내 제일 처음에 이종걸 의원이 그 경선에서 탈락을 했을 때 그것도 이 경기도에서 있었던 분에게 사실 우리 대중에게는 무명에게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 부지사 한 분이죠. 예,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유승희 의원 같이 서울 지역의 다선 여성 의원이에요. 그분도 경선에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이 친문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건 뭐 그걸 우리 외부에서 옳다 그러다 이 평가보다는 친문유일 정당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민주당은 포용력이 부족하고 그 통합당은 뭐냐?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예, 우선은 그 전략 공천을 안방 같은 지역, 우세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경선을 해야 되고 자기가 열세 지역 그리고 상대 유력 인사가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그 동작을, 광진을, 그리고 동대문 갑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발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그 한강벨트에 넣어야 될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나온 것이 그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은 한강벨트로 와라. 험지에 나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대중에게 아주 잘못된 공천이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버렸어요. 가령 취소가 된 강남을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의 동중 중동 강화라고 그러죠. 중동 강화. 그 안상수 의원 지역구인데 그걸 미추홀로 뽑아내면서 거기에 배준용이라는 자기의 공보 2급 공보 비서를 박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 영도까지도 나중에 논란이 될 정도로 뭐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손으로 꼽아도 당장 5손가락 훨씬 넘어가니까 사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게 이 공천이 옳은 공천이 아니다. 공당의 공천이 아니다.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본인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공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했다가 사퇴를 하는 것은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말 그대로 공천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천을 심사를 해버린 거예요. 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우리가 공천심사위원회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공천심사를 했어요. 그때는 상향식 민주주의는 상상도 못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3대 전부터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천관리만 해야 되는데 이번 통합당 공관위는 공천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천심사를 했는데 공천심사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자의적 공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 논란에 휘말려요. 그래서 이게 대중의 신망을 좀 잃어버린 공천이 됐거든요. 문제는 이래놓고도 승인을 하면 돼요. 이기면 되는데 이런 공천이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많이 준다면 이 사천 논란들이 다른 지역구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길 곳이 패배할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 박빙을 다투는 지역구가 거의 적게는 나서는 게 많게는 50개가 되면 50개가 돼요. 박빙을 다투는 선거구에 특히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컷오프된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든지 뭐 영남은 아주 중요한 선거구면 8개가 되잖아요. 그리 될 경우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통합당이 이길 곳을 패배할 수가 있다. 공천에 실망 한 거는 서로 양당이 다 비슷해요. 나는 가령 이 통합당이 사천 논란에 휘말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으로 선거판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것은 통합당의 사천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친문유일 정당화입니다. 친문 패권주의 이것이 앞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이게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요 조국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김남국을 끝내 금태섭의 상대자로 붙였다가 거기서 거의 조국이냐 아니냐로 비화가 될 것 같으니 조국 반조국으로 비화가 될 것 같으니까 빼내가지고 그걸 또 동작을로 보낼까 하고 몇 번 검토를 여론조사까지 다 돌려보다가 안산 단원을로 보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앞으로 가령 그리고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모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건 금태섭은 김남국으로 인해서 살았다. 나중에 보니까 강선우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배때를 했잖아요. 65대 35로 져버렸단 말이에요. 가산점 줄 필요도 없이 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민주당의 친문유일 정당 이 친문 패권주의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 전체에 퍼져가 있는 묵시적 합의다. 지금 그렇게 보였어요. 이건요 선거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경선한다. 이러니까 샘물이 현역 의원 있는 경우 특히 뭐 영남에 가령 부산에 5개, 경남에 3개, 뭐 대구에 2개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현역 의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물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조금 우세할 수밖에 없죠.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데 통합당은 사실 여기에 영남 지역과 서울의 강남 3구 이게 안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경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전부 다 전략 지역처럼 전략 공천을 마구마구 한 거예요. 부산 경남을 다 그렇게 했죠. 예, 부산 경남을 전부 다 전략 공천을 하고 TK도 와장창 컷오프를 하고 다 나가라 뭐 물갈이를 해야 된다. 여기가 무슨 의장도 아닌데 무슨 물갈이를 한다면서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건 인위적 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경쟁력이 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보수계를 정말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능력이 갖춰져 있다.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느냐. 공관위원장과 몇몇 안 되는 공관위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지금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중적 합의가 있고 뭐 선거인단에 한 100명 당에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찾아내는 구분하면 또 모르겠는데 몇몇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몇몇 이 공관위원들이 앉아서 정말 심사를 하고 거기에 결국 사천 논란이 벌어지도록 아주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뭐 지금은 오늘 테마는 이게 불경이니까 불경만 하더라도 한심하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응? 내가 명색이 정치평론을 30년을 해오는데 내가 모르는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 많았나?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후보자들 명단을 쭉 보면 내가 한 달짜리 조광윤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 다 빈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우리 그때 자유한국당에 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어만 한다. 만약에 여기서 큰 꿈을 갖고 있고 대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령 오세훈은 광진 내려가고 김문수는 구로에 가고 이런 금지에 나갈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당을 살리는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만 한다. 네, 요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홍준표가 자기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면 그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데 원래 홍준표 지역구는 사실 서울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홍준표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령 고향에 가는 것까지는 난 별로 좋게 안 봐요. 그 고향에 원래 그 지역구 사람이 있단 말이야, 조혜진이가.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래서 양산에 가겠다. 김두관과 붙겠다 하면 난 그까지는 당이 예, 이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끝내 거기까지 컷오프를 해버리는 거야. 실제 이번 선거가 뭐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대단한 어떤 대선 주자 반열에 아직 못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통합당 안에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유승민 의원은 스스로가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랬고 어쨌든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지금 소멸된 상태에서 이 황교안 독주로 보이는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이번에 미래한국당도 이 1차 공천 파동을 거치고 공관위원장이 불명예로 파직이 되고 결국은 친황 일색으로 새로 공관위가 꾸려져 갖고 친황 일색으로 공천이 됐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통합당은 황교안 당이 됐다. 황당이 됐다. 쉽게 말하면 그 우리 대중이 보기에 민주당을 친문유일 정당 이렇게 보면 이쪽은 친황당이라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옷을 하나 입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가령 친박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미래한국당에 뭐 경위 어떻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들고 나온 유영하 변호사가 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으면 그 당선권 안에 하나 넣어주면 그 포용하는 걸 보여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두 번째 나오도록 두 번째 나오도록 또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친박이 우리는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거야. 투표 안 한다 이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여준 그 유권자 퍼센테이지를 나는 한 10%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콘크리트 표가 30%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지고 했는데 아직도 TK를 중심으로 TK 아까 많이 떠졌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나는 그거라고 봐요. 저도 다른 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TK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친황일색으로 가? 그럼 나 안 찍어. 너희들끼리 해봐. 이런 이제 어떤 뭐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분노 같은 게 이게 그 TK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황 일색의 그 통합당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가 하면 저렇게 리더가 편입해서 되는가 하는 어떤 그 불만 같은 게 그래도 보수 유일당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안철수 그 대표도 이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연대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의원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지역구 공천 받아야 될 그 5명이 갔잖아요. 통합당에. 그래서 보수는 이렇게 연대를 했다 이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친황 일색으로 가느냐 이런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건 적어도 투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돌아갈 거로 봐요. 최소한 투표율이 가까우면 올수록 돌아가는 비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과거처럼 완전히 메꾸지지는 않고 상당한 표심이 이탈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거 아까 물어보시는
이건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다른 방송에서 꼼수 곱하기 꼼수, 그냥 꼼수 더하기 꼼수가 아니고 꼼수 자성, 꼼수 저급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건 더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플랫폼으로 하겠다. 그게 참 웃기더라고. 그게 친문인데 급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가자 환경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뭐 이런 식의 급조 정당 4개를 떡 보태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만든 플랫폼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뚜껑 읽어보면 정말 친문, 친조국 인사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본당에서 만들어 온 비례대표들을 11분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면서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난 민주당의 자신감으로 보여요. 그게 민주당이 만약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최소한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한 8분부터라도 할 건데 당길 건데 안 당기고 11분을 하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거든. 나 당길 것에 나는 그랬는데 의외로 11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잘하면 김홍걸 의원도 어쩌면 어사사사하다. 저는 그 민주당 실세 5인방이 마포 음식점에서 이 위성정당을 하자고 논의를 했을 때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의원총회에서도 20명이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탄핵을 당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공길이에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비공개지만 이제 공개가 돼버리는 건데 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래서 이쪽은 이미 그 통합당으로 거의 그 지역구는 이 단일화가 다 됐고 그쪽도 민주당이 나는 그대로 사실 단일화의 효과를 누린다고 봐요. 나 이번에 정의당이 몰락할 거로 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당선자 거의 못 낼 거로 봐요.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문자 그대로 근본일치의 싸움을 벌일 텐데 이 싸움에서 나는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흔히 언론에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럽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이냐 과거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딱 그 중간을 딱 넘어선 이 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중간평가예요. 중간평가는 누가 뭐래도 경제가 이슈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요, 천하가 다 알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전망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지금 예컨대 4대 보험을 감면하고 뭐 전기료까지 감면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가처분 소득이라도 늘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고 문제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고 내일이 돈이거든요. 내일 내가 수입이 있을 것이냐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일 내가 밥을 먹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그런 고민이 들면 여당을 지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예상외로 불경에서 거의 고전한다. 민주당이 희망을 걸고선 오히려 수도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